안녕하십니까, 권용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랑스 하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옥한 땅과 삼면의 바다, 또 프랑스 대혁명의 전개 과정, 이걸 토대로 해서 프랑스의 전반적인 지리, 역사, 종교, 경제, 사회, 문화 여러 측면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이 각 도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답사를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세계 문화 수도 파리를 보겠습니다. 파리를 이제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종래의 파리아, 굉장히 좁은 지역이죠. 그 다음에 새로 신도시가 만들어진 라데팡스, 이 두 군데를 합쳐서 일드 프랑스가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에 대해서 과거, 현재, 또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광범위한 광역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를 저희들이 흔히 꽃이 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빛의 도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꽃과 빛이 많은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빛나는 도시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파리를 이제 지도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종래에 1860년경에 그 파리를 그 구역할 때 대체적으로 현재의 파리 구역이 만들어졌습니다. 1968년에 지금의 시역이 됐는데요. 1978년이 이르러서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넓은 레지옹 권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일드 프랑스라고 그러는데요, 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는 서울에 해당되고 일드 프랑스는 수도권이라고 보면은 차이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서쪽에 베르사유가 있습니다. 파리에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 루이 14세 때 베르사유 궁궐을 세워가지고 약 100년간 여기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과천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리가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프랑스 지리학의 창건자죠. 폴 위달 르라블라시라고 하는 학자가 일반 역사지리 부도라는 책에서 그 가운데 있는 센강 가운데 있는 조그만 섬에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그 실물 지도하고 좀 더 지도로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 지도로 보면은 센강 가운데 시테 섬이 있습니다. 여기 노드르담 사원이 있는 곳이죠. 이 시테 섬의 기원전에 루테시오 파리시오룸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골족의 일환이었던 파리시족이 살았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파리라는 말이 유래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 파리가 프랑스 왕국의 주목을 받은 것은 989년에 위그 카페 시대에 들어서입니다. 이 시대에 와서 이 파리는 프랑스 왕국의 수도로 정해서 오늘날까지 이르릅니다. 대충 그 연도를 따져보면 약 1000년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수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센강을 흐르는 가운데서 좌안하고 우안이 있는데요. 좌안 쪽에 있는 라틴 쿼터, 라땡 지구를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라땡 지구는 프랑스, 파리의 정신문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다. 정신문화의 고향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소르보네 대학하고 그 에콜 노르말 쥐페리에라고 하는 이제 두 개의 그 대학이 보입니다. 1968년도 학생혁명이 일어나서 파리 이 1대학에서 14대학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소르보네 대학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그 대학이었던 소르본네는 1257년에 만들어졌는데요. 1257년부터 지금까지 또 옆에 있는 에콜 노르말 쥐페리에라는 이 대학은 1790년부터 지금까지 프랑스의 정신문화의 총본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르트르도 이제 이 대학 출신들이고요. 색깔이 아주 이 아이보리색으로 굉장히 그 고색 청연하고 좋게 보입니다. 파리 고등사범학교가 이제 무슨 전문대학 이런 같이 보이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그랑제콜 대학이라서 굉장히 그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센강 주변으로 여러 가지 그 도시 시설물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소르보네 대학하고 에콜 노르멜 듀페를 중심으로 한 좌안의 라땡 지구 정신문화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잠깐 그 파리시를 벗어나서 베르사유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르사유는 말씀드렸듯이 그 1682년경에 루이 14세가 그 바깥에다가 파리 바깥에다 거대한 왕궁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0년간 이른바 그 부르봉 왕가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것은 이제 왕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을 해야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여러 지도자들을 여기에 정기적으로 오게 합니다. 또 와서 살게 합니다. 가족들은 거기에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을 해서 정말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요. 굉장히 화려한 그 궁궐입니다.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많은 그 여인들이 가서 왕과 그 아내를 틸리르 궁정 파리로 데리고 오죠. 그래서 약 100여 년간의 이 왕정 시대는 이제 종료를 하게 되는데요. 앙샹 레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100여 년간의 이제 그 왕정 시대는 끝나고요. 새로운 이제 그 공화정 시대로 들어가는데 이 베르사유 공전에서 한 가지 그 프랑스한테서는 상당히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보불 전쟁이 1870년에서 71년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 프로이센들이 와서 이 베르사유궁을 그 점령하고 승리를 했죠. 여기에서 윌헬름 1세가 독일 제국을 선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왕궁에 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제국이 된다는 걸 선언했기 때문에 굉장히 프랑스 사람들한테는 이제 속이 상하는 일이 됩니다. 이 사건이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 프로이센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파리로 오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빅토르 위고르의 레미제라블 영화가 나와 있습니다. 이 영화를 하는 그 영화에서 나오지만 소설에서도 이 파리의 여러 그 불비한 잘 정비되지 않은 도시 시설물 내용이 나옵니다. 도로는 비좁고 하수구는 더럽고 악취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한 예로 이 센강의 지류인 비브레 강을 그 사진 오른쪽에서 설명드리면요. 그 시민들이 쓰다 버린 쓰레기라든가 여러 그 오물들을 강에다 투척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물들은 전부 흘러서 센강으로 흘러 들어가서 센강은 여지없이 오염이 되는 아주 그 불비한 도시 환경을 이루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레미제라블이 일어났던 그 시기는 1832년에 6월 항쟁을 배경으로 한 그 소설이죠. 또 다른 장면 하나를 보겠습니다. 1830년부터 1848년까지 18년간에 파리에서는 7차례 무장 봉기가 일어납니다. 시민들이 거리는 돌멩이들을 들어가지고서 싸움을 벌이고 도시 이 상부구조, 도로가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죠. 하천은 더러워지고 도로는 아수라장이 되고 사람들은 도저히 이 도시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도시 관리를 맡고 있던 사람들은 벌치를 썩히는 거죠. 이때가 나폴레옹 3세 시대였습니다. 나폴레옹 3세는 여러 이 전문가들한테 이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방법은 딱 한 가지다. 모두 다 지하에다 넣자. 이런 결론에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폴레옹 3세는 이 사진에 나오는 오른쪽에 있는 이분 바롱 오스만이라고 하는 이 전문가한테 파리를 완전히 뜯어 고쳐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1853년부터 1870년까지 17년에 걸쳐서 과감하게 이제 도시를 뜯어 고치는 작업을 합니다. 왼쪽 그림에 카요보트라고 화가가 그렸던 파리 비 오는 날이라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도로가 너무 정비가 잘 돼 있죠. 1870년 이후에 파리는 이렇게 멋있는데요. 그 전에는 아까 그 사진에서 보여드렸듯이 엉망진창했습니다. 이 오스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파리를 하나 유기체로 봤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다 정비하고 또 건물을 새로 짓고 역사적 유물은 개보수하고 또 시야가 탁 트이게 하고 그다음에 또 이 도로를 할 때 굉장히 넓히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형 비슷하게 도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 파리의 그 이 지리적 형태는 186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1968년에 약간 시역이 넓혀져서 오늘날 파리 시역까지 됐는데 그 근본은 이 오스망 때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파리를 어떤 식으로 개조했느냐.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파리에서 가장 넓은 대로 가운데 하나인데요. 세바스토폴, 이 대로 밑에 보면은 하수구 가죠, 상수도 가죠, 각종 그 이 지상에 있을 그 이 도시 구조물을 전부 지하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1870년 이 파리가 새로 개조된 이후에 파리는 완전히 옛날하고 다른 도시가 되면서 세계적인 도시로 부상합니다.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끝날 때까지도 세계의 문인들, 예술인들, 문화인들은 전부 파리로 모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문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결과 1989년에 파리는 유럽의 문화 수도로 지정되는 이런 이제 영광을 안게 됩니다. 파리가 문화적으로만 이렇게 훌륭하게 잘 발달되어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일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활동이 집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드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그 GDP가 프랑스 전체 경제력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다. 이런 그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예가 뭐가 있느냐? 두 가지만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는 1924년에 이 세워진 토탈이라는 기업인데요. 말처럼 토탈 기업입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해서 수익을 올리고 국가에 재정적 도움을 주는데요. 석유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이제 재정 수익을 올립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루이비통 부티크 건물이죠. 1854년부터 시작됐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패션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여러 그 이제 그 이 문화 상품들은 파리가 본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연도를 가만히 보면 말이죠. 1853년에서 1870년에 파리 개조하는 그 시점하고 비슷하게 출발된 여러 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쳤을 때 도시도 살고 산업도 살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활력을 갖는다라는 것을 파리에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카를 라거펠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였죠. 지금은 이제 타계했지만은 이 사람이 샤넬에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샤넬 오뚜끼뚜르 패션 쇼가 있는데요. 세계적인 패션 쇼죠. 오뚜끼뚜르는 이제 고급 품목을 파는 패션 쇼고요. 프레타 포르트는 이제 그 기성복 파는 그 기성복 패션 쇼인데요. 이 파리라든가 또 런던, 밀라노, 뉴욕 이게 4대 컬렉션으로 해서 모든 그 패션 산업의 메카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로 성공한 그 도시다. 또 문화로 번성하는 도시다. 또 문화가 중심인 도시다.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파리를 대표하는 그럼 랜드마크는 어떤 것이 있는가? 몇 가지 우리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까루젤 개선문이죠. 나폴레옹의 개선문을 이제 세웁니다. 자기를 위해서 또 프랑스를 위해서 이 열심히 싸워가지고서 이 나라를 그 위신을 세우고 국력을 신장시킨 군인들한테 감사한다. 그런 뜻으로 해서 이제 까루젤 개선문을 1809년에 섭니다. 위에 이제 콰드리카 사륜마차 하는 아주 멋있는 그 개선문 세우고요. 가장 그 핵심적인 그 개선문인데요. 에뚜알 개선문입니다. 나폴레옹은 그 전쟁의 그 천재죠. 모든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게 상대가 어떻든지 간에 그 오스트리아하고 러시아의 황제하고 붙었던 사망제의 전쟁이 있습니다. 거기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선문을 세운다 해서 지금 이제 에뚜알 개선문이 만들어졌는데 1836년에 완성이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나폴레옹은 살아서는 가지 못하고 죽어서 이 문을 통과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1840년에 죽어서 이 문을 통과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이 개선문은 세울 때도 그렇지만 영웅들, 나라를 위해서 세운 영웅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944년에 자유 프랑스 군대가 나치하고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고 이제 프랑스를 이제 다시 본래 상태로 돌려놓죠. 전쟁 영웅이었던 드골 장군을 앞세워서 같이 이 개선문을 지나서 이 샹젤리제 거리를 당당하게 행진하는 이 자유 프랑스 군대의 사진이 보입니다. 프랑스 군대만 그렇겠습니까? 연합군으로 참가한 미군도 여기 와서 행진합니다. 1944년 8월 29일 날 프랑스 승리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그 개선문을 뒤로 하고 샹젤리제 거리를 이제 보무당당하게 행군하는 장관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파리 하면 우리가 이제 개선문을 얘기하는데요. 개선문을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개선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도로가 12개 도로가 쫙 나와 있는데요. 12개 방사선 도로 가운데서 가장 그 이제 눈에 띄고 중요한 그 도로가 샹젤리제 거리입니다. 어쨌든 오스망은 이 파리를 개조하면서 이른바 방사당 도로 형태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도시에 와서는 이것은 자동차가 다 몰리기 때문에 매연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오스망 시대 때는 가장 효율적인 도시 도로망 구조였습니다. 개선문은 우리가 라마르크의 개선문이라는 소설에도 자세히 묘사되어 있죠. 이민자들이 애완을 그린 소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를 하나 보겠습니다. 샹젤리제 거리는 황후였던 마리 드 메디시스가 너무나 모료하다. 그러니까 나 혼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좀 만들 수 없느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거리인데요. 1616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리 꽁꼬드 광장부터 이것도 에뚜알 개선문까지 약 2km에 걸친 거리입니다. 가로수가 쫙 늘어져 있고요. 지금 그 4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세계적인 명품 거리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화장품이라든가 의류라든가 고가품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아주 세계적인 명품들이 쫙 늘려져 있고요. 대사관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샹젤리제 거리를 세계 최고의 거리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습니다. 야경을 하나 보면 말이죠. 야경도 너무 화려하지 않게 아주 은은하게 프랑스풍으로 잘 이 조절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빵떼옹 랜드마크죠. 조국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문화활동을 하고 정치활동하고 모든 분야에서 이 프랑스를 위해서 애를 쓴 사람들의 그 묘지입니다. 그래서 조국은 위대한 사람들에게 사의를 표한다. 이런 이제 이 조각이 세워져 있습니다. 빵떼옹 신전 마치 우리나라 국립묘지 같은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샹젤리제 거리에서 좀 나와서 이제 엘리제궁은 이제 우리나라 청와대 같은 곳이죠. 대통령의 집무실이고요. 프랑스 하면 우리가 미술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미술인데요. 워낙 미술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세계의 미술품은 프랑스에 다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가장 큰 미술관은 역시 그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1793년부터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도 미술품이 많아갖고 1848년 이전 것은 루브르 박물관에 두고요. 1848년에서 1914년까지는 이 오르세 미술관에다 전시합니다. 정거장을 개조한 그 미술관이죠. 1914년 것은 조르주 뽕피두 센터에다 갖다 놓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다가 이제 전시할 미술품이 하도 많아가지고 1977년에 그 중국계 미국인 이영잉 베이가 유리로 된 그라스 피라밋을 루브르 박물관에 따로 설치해서 거기다 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제타 돌이 발견이 돼서
요거를 전시하는 관이 또 하나 만들어진 상태죠. 몇 개의 대표적인 작품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미로의 비너스. 요 만들어진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세계 최고의 걸작품으로 알려져 있죠.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담은 조각사입니다. 모나리자 또한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세계 최고의 작품이죠. 제가 30년 전에 갖다 는 인증샷을 가운데도 하나 보여놨습니다. 오르세 박물관입니다. 오르세 박물관에는 반 고흐라든가 또는 외국의 여러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이 아주 있어서 미술하는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미술관입니다. 조르드 뽕피두는 이 미술관에 질 때 마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대통령 이름을 따서 뽕피두 미술관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1977년에 현대 작품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건물 자체도 상당히 현대 건축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파리를 얘기할 때 에펠탑을 빼고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에펠탑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세워진 철탑입니다. 200주년 기념은 못 가요. 그건 저희들이 라데팡스 볼 때 그 라그랑드 아르시라고 하는 사각형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이 프랑스 대혁명을 얼마나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를 이제 파리 곳곳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귀슈타프 에펠은 이제 이 에펠탑을 지면서 여러 가지 구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에펠탑을 짓게 된 그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자기들이 버블 전쟁에서 참패했기 때문에 그거를 만회해보겠다. 마음속으로 좀 위로를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1850년에 또 영국에서는 수정공을 져서 세계적인 박람회가 있었거든요. 파리스도 박람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여기다 세계 박람회를 하면서 기념비적으로 탑을 하나 세우자 해서 에펠탑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889년 100주년 기념이죠. 혁명 100주년 기념에서 이제 파리에서 망국 박람회가 있었는데요. 그 입구에 들어가는 쪽에 이 에펠탑이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도 놓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에펠탑이 들어서면서 파리는 또 다른 새로운 변신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에펠탑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1888년부터 작업을 해서 약 2년간에 걸쳐갖고 1층, 2층, 어퍼 레벨, 그 다음에 꼭대기 코폴라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워낙 이 문화도시 파리에 이게 들어오니까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목을 집중을 해서 그 당시 타임에서는 이 에펠을 예술가의 프로테스트다 이렇게까지 이제 평가하면서 다뤘다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에펠이라고 하는 이 건축가는 이 탑 하나를 만들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체의 큰 자부심을 가져다 준 인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구조를 보면요. 1층, 2층 있고요. 여기 식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이제 276m까지 올라가게 되면 파리 신차가 다 보입니다. 파리의 제일 높은 데가 몽마르트 언덕이거든요. 그게 130m밖에 안 됩니다. 276m 올라가서 보니까 파리 신체 전체가 다 보이죠. 맨 꼭대기에는 이제 안테나가 있는데요. 원래 제일 먼저 이 에펠탑을 질 때 20년만 사용해서 헐기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라디오 안테나도 쓸 수 있고 텔레비 안테나도 쓸 수 있거든요. 용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에펠탑이 이제 하도 이상하니까 또 좋아하니까 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몇 년 전에 그 자료를 보니까 에펠탑을 보기 위해서 파리 온 사람이 자그마치 6,600만 명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정 수입을 갖고 있는 아주 그 보물덩어리가 된 셈입니다. 근데 매양 이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인들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예술의 도시, 문화의 도시에 웬 철골탑이냐. 그래서 격렬히 반대했는데 가장 격렬히 반대한 사람 중 하나가 모파상입니다.
모파상은 이제 이 에펠탑이 굉장히 싫어가지고 이제 비판하는 글들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에펠탑을 보지 않는 방법은 뭐냐? 에펠탑에서 식사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주로 밥을 에펠탑에 있는 식당 가서 먹었다는 이런 에피소드가 전해집니다. 몽소공원에 가보면 이 모파상이 에펠탑을 등을 쥐고 있는 조각상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 에펠탑하고 이제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히틀러가 여기를 쳐들어왔었습니다. 그 히틀러는 이제 자기의 그 부하였던 콜티즈 장군한테 파리를 폭격을 해서 이제 흔적을 없애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콜티즈는 이제 대답을 해놓고 나서 히틀러가 죽을 때까지 그걸 이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이 파리는 온전히 보존되어 있었고 콜티즈는 적장이지만 파리 또는 프랑스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장군으로 남아 있습니다. 히틀러는 1940년 6월 23일 날 이 에펠탑을 왔는데요. 이 아키텍트 알베르 슈페르, 스컬터 아르노 브레커와 같이 이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에펠탑을 배경으로 해서. 근데 그 엘리베이터 타고 위에 올라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레지스탕스들이 전기줄을 끊어갖고서 엘리베이터는 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사한 그 에펠탑 사진 하나가 보여집니다. 이거를 이제 보면 우리가 에펠탑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에 관해서도 연구를 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 싫어하는 건물이 있었을 때 처음에는 싫어하지만 계속 노출을 시킵니다. 그러면 보게 됩니다. 또 시간 지나면서 동고동락합니다. 그럼 그 건물을 좋아하게 된다네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회심리학자 자이언스는 에펠탑 효과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정말 그 지금 사진에도 보더라도 너무 좋아서 꼭 한번 에펠탑 가서 보고 올라가고 싶다 이런 그 생각을 갖게 하죠. 일단 파리의 옛날 파리는 다 이제 넘어가서 또 다른 그 라데팡스 신도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데팡스는 이제 그 필요에 따라서 세워진 그 신도시인데요. 파리라는 도시가 워낙 세계적인 도시니까 건물 수요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파리 지반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게 되면은 이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심 끝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많은 전문가들이 논의를 해서 파리 바깥에다가 새로 신도시를 건설하자. 그 센강 바깥에 행정구역은 일드프랑스 안에 들어있지만 파리 바깥에다가 짓게 됩니다. 그래서 1957년부터 약 50년에 걸쳐서 뉴타운을 짓게 되는데요. 면적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1.6제곱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신도시를 지었을 때 역사, 문화 이거를 고려해서 지었다는 거죠. 라데팡스를 근거로 보면 라데팡스가 보이고 센강, 샹제리제 거리, 에뚜알 개선문, 콩코드 광장, 루브르 박물관, 파리 중심에 약 8km가 쭉 연결이 되면서 역사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토리컬 엑시스, 역사축을 이뤄서 역사축 끝에 되는 곳에 이제 라데팡스라고 하는 그 도시를 세웁니다. 사진으로 이제 증명을 해 보면요,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제가 그 라그랑드 아르시 올라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오른쪽에서 이제 다른 데서 구한 사진인데요. 두 사진 다 보면 샹제리제 거리가 쭉 보이고 맨 끝에 개선문이 보이죠. 에뚜알 개선문. 그러니까 이제 도시 하나를 짓더라도 상당히 역사적인 그 관점을 갖고서 도시를 쳤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라데팡스라는 이름을 줬느냐? 그거는 1872년에 바리아스가 조각한 조각품 라데팡스에서 유래됐습니다. 1870년에 보불 전쟁이 일어났을 때 프로이센 군대들이 쳐들어왔거든요. 파리에서 격렬히 저항을 했습니다. 끝까지 목마르트 공원에서 그 언덕에서 저항했던 사람들을 조각한 것이 바리아스의 라데팡스입니다. 디펜스죠. 방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을 따갖고서 이 도시 이름을 라데팡스로 했고요. 그 조각품을 이제 지금 신도시에 갖다 놨습니다. 목마르트 언덕에는 사크레 퀘르 성당이 있어서 이 나라가 카톨릭 국가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멋진 광경입니다. 파리를 대표하는 두 개의 브랜드가 잘 나타냈습니다. 에펠탑하고 라데팡스, 그 다음에 녹지대, 저쪽에 센강이 이렇게 길게 나오는 풀 뒤에 보이는데요. 아주 파리를 대표하는 경관이다, 또 마철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사한 사각 건물이 보입니다. 이게 제3 개선문입니다. 제1 개선문 카루젤, 제2개선문 에뚜알, 제3 개선문 라 그랑데 아르쉬. 이제 프랑스 혁명의 100주년으로 해서 에펠탑 세웠죠. 200주년에서 이거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국제 공모를 해서 덴마크계 이 슈프레케슨이라는 사람이 이 응모에 당선돼서 졌는데요. 약 40층 되는 그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면 굉장히 어지러울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라고 아래 이제 초가지 같은 것이 보이는데요. 이 철골로 다 이렇게 붙잡아 놓고 있습니다. 아주 그 건물들이 뻥 뚫려 있는 공간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이제 본떠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멋진 이 곡선의 건조물을 보게 되는데요. 정거장입니다. 그러니까 라데팡스로는 모든 교통로들은 전부 지하에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에는 이제 올라와서 이 문을 통해서 지상으로 나오게 되는데 1959년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역처럼 정거장 기능도 하고 몰 기능도 있어서 국제산업기술센터로 해서 작품으로 되어 있는 정거장입니다. 그 모든 그 교통로들을 이제 지하에 놓는 거는 파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도시 위에 있는 걸 밑에 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밑에 내려가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도로교통, 철도교통으로는 교통망이 주요한 이 라데팡스 통과교통들은 전부 지하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지상은 이제 사람들만 걸어다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거리는 어떠냐? 이렇습니다. 데크를 덮어버린 거죠. 데크를 전부 덮어서 이 라데팡스에서는 전부 걸어만 다녀라. 그러니까 보도하고 차도로 분리하는 보차 분리 개념으로 해서 세우는 새로운 신도시 기법입니다. 아주 좋죠.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프랑스에서는 보차 분리 개념의 신도시를 만든 상태입니다. 제가 라데팡스를 이제 구석구석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최첨단의 도시에서 이런 오솔길이 확인됐습니다. 산책로이기도 하고 조깅 코스도 되기도 하고 또 퇴근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런 오솔길을 만들어 놔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자연과 친화적인 이런 것을 해주는 그런 도시다. 또 건물을 찍어봤을 때 이 나무라든가 환경을 빼놓고 나서 찍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환경, 문화 이것이 신도시 라데팡스의 가장 중요한 컨셉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72년 이후에 라데팡스의 고층 건물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오피스 빌딩인 강 건물, 또 보험 빌딩인 퍼스트 건물, 금융 빌딩인 소시에테 제네랄 해서 고층 그 빌딩들이 쫙 들어서서 마치 뉴욕의 맨하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파리의 맨해탄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맨해탄의 고층 건물들이 이런 거 쫙 들어있는 것만 너무 삭막한데 프랑스는 또 프랑스 나름대로의 어떤 그 특징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술품을 갖다 놓는 거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미로의 거인, 자이언트, 그 다음에 세자르의 엄지손가락, 대형 이 조형물들, 미술품들, 또 분수,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미술품들이 여기 전시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엄청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파리 시민들의 성금으로 지은 조형물이라고 합니다. 역시 파리는 문화, 예술, 또 환경, 또 인간다움, 또 사람다움 이런 걸 강조하면서 도시를 관리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파리를 이제 벗어나서 프랑스 여러 도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에서는 깔레를 보고요. 중부에서는 보르도하고 샤모니, 남부에서는 아를,
마르세유, 깐느, 소피아, 앙티폴리스, 니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이 깔레라는 그 지역에 있는 군상들이 보입니다. 이 깔레는 저들이 영국 봤을 때 드레이크가 그 무적 함대를 깔레 해군 해전에서 물리친 지역이기도 하죠. 그러나 깔레라는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여기 조에 나오는 것처럼 깔레의 공인들, 버거스 오브 깔레입니다. 백년 전쟁 그 시절에 영국이 잠시 여기를 점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점령군들이 깔레 시민들을 전부 다 위해를 가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깔레 시민들은 보호해달라. 그 대신에 우리가 위해를 당하겠다 이렇게 나섰다고 그러죠.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주, 고상한 의무감, 노블 오블리게이션이죠. 고상한 의무감을 실천한 공인들이라면 솔선수범해야 된다. 이거를 보여준 도시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1889년에 로댕이 이 조각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조각품과 비슷한 것이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지도층들이 솔선수범 또 고상한 의무 이걸 하라는 개념이겠죠. 깔레에서 하나 또 짚어야 될 곳은 역시 이 채널 터널이죠. 그러니까 프랑스의 깔레하고 영국의 포크스톤이 이 제일 도보해에서 제일 짧은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해저에다 터널을 둬가지고서 양쪽을 연결하는. 그래서 이제 1994년에 만들어서 바다 밑으로도 영국과 소통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멋있는 와인잔 냄새나는 와인잔 모양의 그런 이제 건물이 보입니다. 냄새는 아니고 와인잔 모양의 그 건물이 보이는데요. 이것이 2016년에 보르도에 새로 지은 와인 박물관입니다. 보르도. 우리가 이제 프랑스 얘기할 때 와인을 얘기 안 할 수 없고 와인을 얘기하면 보르도를 빼놓고 얘기 안 할 수 없죠. 그럼 왜 보르도에서 그 와인 생산이 그렇게 유명하냐? 저는 이제 이거를 지리적 또는 환경적 또 그 교통적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봤습니다. 우선 보르도라는 말 자체가 물 가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855년부터 이제 포도주를 생산하게 되는데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지롱드 강하고 도르도뉴강, 가론강이 세 강이 합칩니다. 우리 양수리 두물머리라고 하잖아요. 이거 세물머리입니다. 그건 뭐냐? 농업용수가 풍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토양 자체가 포도 재배에 굉장히 좋은 칼슘 성분이 많은 토양입니다. 그 다음에 기후도 적정하거든요. 그러면 생산했으면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산하느냐? 그 위에 보면은 왼쪽 그룹에 라로셀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된 포도를 갖다 이 항구를 통해서 전 세계 보급하니까 이것처럼 완벽한 포도 생산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르도에는 이제 여러 농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샤또죠. 그래서 50여 개의 샤또들이 서로 이제 뭉쳐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서 포도 생산할 때 다 검사를 해서 통과되지 않은 것은 다 버리고 아주 양질의 포도주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스시하는 바가 많습니다. 하나의 멋진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제가 저기 에기드미디 봉우리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알피니스트들, 산악인들의 꿈이죠. 정말 산은 이제 왜 올라가느냐? 제가 뉴질랜드 설명할 수도 설명드리겠는데요. 힐라리 경이 산이 있어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렇습니다. 자연에 있는 그대로를 잘 보존하면서 거기서 인간이 즐길 수 있는 것을 즐기는 그 예를 몽브랑 올라가는 알피니스트에서도 보게 됩니다. 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은 이 에귀디 미디라는 봉우리인데요. 제가 인증샷을 하나 올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약간 이동해서 아까 몽블랑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샤모니 알프스를 볼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남부 지역으로 오겠습니다. 프랑스의 남부는 누구나 가보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왜요? 기후 따뜻하죠. 그 다음에 먹거리 해산물 풍부하죠. 또 전쟁 위험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 이제 사시사철 또 이 일광욕도 할 수 있고
그 천혜의 그 자연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남프랑스는 모든 사람들의 가보고 싶어하는 휴양지입니다. 여러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저는 이제 한 5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를, 마르세유, 깐느, 소피아 앙티포르스, 니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모나코라는 소국을 보겠습니다. 아르는 이제 지도에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약간 고풍스러운 옛 도시죠. 로마인들이 와서 콜로세움 유적을 남긴 곳입니다. 근데 이 도시가 왜 유명하게 됐느냐? 인구가 5만밖에 안 되는 그 도시가 당연하죠. 고흐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고흐가 여기 와서 그림 작업을 해가지고 론강 옆에서 했는데요. 그 고흐가 죽고 나서 그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고흐가 그린 그 곳을 한번 가보자. 유명하게 된 도시입니다. 고흐는 1888년에 밤에 카페 테라스란 왼쪽 그림, 유명한 그림을 그렸죠. 고흐에 관한 그 문헌들을 이렇게 상고해 봅니다. 원래 그 목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경제력이 없었습니다. 그 동생한테 이제 평생 경제력에 의존하게 됐는데요. 너무 속이 답답하니까 이 아르레 와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평생 습작가제에서 한 2,000점을 그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900여 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별이 거의 주먹만 합니다. 그 다음에 색감들이 노랗고 아주 짙은 색들이 많이 쓰이죠. 인상적인. 그러니까 아마도 평자들은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어떤 그 열정을 그림으로 쏟아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른쪽 도로는 아주 고풍스러운 도로죠. 그러니까 자갈도로로 쫙 깔려 있으면서 옆에 건물들은 아주 옛날 풍이 있어서 아래를 가면 이런 정취를 충분히 볼 수 있는 도시입니다. 깨끗한 하늘에 위에 성당이 하나 있고요. 아주 이 오항이 잘 보입니다. 마르세유입니다. 마르세유는 우리가 그 상편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루제 드 릴이 마르세유라고 하는 이제 애국가를 만드는 사람이 출발한 이곳인데요. 마르세유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산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제2도시이고 최대 항구입니다. 그래서 약 200만 명이 사는 도시인데요. 이 도시가 이제 오항으로도 유명하지만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프랑스 최대의 항구입니다. 모든 이 프랑스로 오는 물자는 이 항구를 통해서 가는데요. 이 항구 기능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15번째 가운데 하나가는 크루즈가 들어갈 수 있는 이 항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혜의 그 좋은 그 항구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산꼭대기 위에 그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노트르담 들라 가르드 바실리카.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바다에 가서 이제 돌아올 때 이 성당을 보고 마음의 안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늘 날 지켜주신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성당은 이 마르세유의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르세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 요인 가운데 하나가 이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무대였습니다. 알렉산드르 듀마가 쓴 그 소설의 무대인데요. 샤투 디프라는 섬입니다. 배를 타고 디프 섬에 가보면 그 안에 이 에드몽 단테스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있고요. 거기서 갇혀 있었다는 것이 이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신부님을 만나서 보물을 얻게 되고 그 보물을 기초로 해서 복수를 한다는 복수극이죠. 몽테크리스토의 백작을 이제 쓴 그 소설의 무대가 되는 디프섬입니다. 마르세유에는 이제 해산물 도시니까 해산물이 푸짐합니다. 정말 이 바다 요리의 진수로 보여주는 것이 마르세유다. 그래서 부야베스, 마르세유에서 자랑하는 해물탕 요리입니다. 또 다른 도시 깐느를 하나 보겠습니다. 깐느는 상항처럼 보이는데 그렇진 않고요. 조그마한 어촌이었습니다. 어촌이었는데 이제 풍광이 좋고 그러니까 부자들이 여기 집을 많이 샀습니다. 부유한 동네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동네이면서도 어촌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게 뭐냐? 여러 가지를 궁리한 끝에 이 사람들이
여기를 영화제 도시로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끄르제리 거리 끄트머리에다가 이런 공연장을 큰 걸 하나 만들어서 이른바 깐느 영화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인들도 많이 가서 상을 받아오는 곳이죠. 또 다른 도시 소피아 앙티포리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피아는 지혜고 앙티포리스는 반도시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산업 일으키면 공해가 많은데 우리는 공해 싫고 완전히 그 반공해 친환경의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다 해서 이 지역에 오랫동안 계시던 그 교수님 한 분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69년부터 해서 지금 한 20만 명 정도 사는 도시로 발달되는데요. 나무 이상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무 높이 이상으로. 유레콤이 와 있는 이 도시인데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위에서 아마 드론으로 찍은 사진 같습니다. 세계적인 테크노 파크, 마치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최첨단의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예 1965년에 니스 소피아 앙티포리스 대학교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인재를 공급하는 이런 그 상황이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몰려드는 세계 도시입니다. 제가 옆에 찍은 것이 주차장인데요. 나무 높이 이상 못 찍기 때문에 이게 이 정도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이 해안이 보입니다. 니스죠, 나이스. 정말로 맑은 그 바닷물과 이 해안이 보이는데요. 해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자갈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갈밭에서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 모입니다. 왜냐하면 일광욕을 즐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코라파라든가 겨울철 같은데 해가 없으니까 여기 와서 햇빛을 충분히 쬐은 다음에 가면 되는 거죠. 해수욕하지 않더라도 이와 같이 이제 맑은 그 지중해를 바라다 보면서 별장을 한다든가 또는 콘도를 빌려서 일정 기간 쉬다가 하는 거죠. 정말 좋은.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스 라벨르, 미인이라다 또는 나이스 더 뷰티풀 이런 별칭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 해안가에 큰 그 이제 해변도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프로메나드 더 장글레라고 해서 이 해수욕도 즐기고 일광욕도 즐기고 해안도로도 걷고 정말로 편히 쉴 수 있는 리조트 에어리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일광욕을 즐긴다고 그랬는데요. 이런 식입니다. 해수욕하지 않고 그 일광욕을 즐기는 장면입니다. 모나코 마지막 우리가 답사하는 지역입니다. 모나코는 1297년 그리말디가 공국을 하나 세웠는데요. 국방은 전 프랑스한테 맡기고 자기들이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유엔에서 등록되는 나라 가운데서는 가장 작은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유명하게 된 것은 이제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이는 그레이스 켈리를 왕비로 맞아들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이니어 3세가 그레이스 켈리를 왕비로 맞아들여서 모나코라는 네임 밸류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상태가 됐죠. 그리고 이제 보통 알려진 것은 이 카지노 때문에 알려져 있습니다. 몬테칼로 카지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카지노 도박장인데요.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으로 확률 이론이 나올 정도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프랑스 2편의 여러 도시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프랑스를 또 각 도시를 어떻게 개념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제 몇 가지 키워드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프랑스가 여러 자료에 따라서 불어가 세계 8위다, 5위다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나온 자료에 보면은 프랑스어가 1국어, 2국어를 합쳐서는 세계 5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위 정도가 되어 있고요. 먹거리는 이제 프랑스 경제력이 세계 7위 정도가 됩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노벨상 수상자들이 지난번에 조사했을 때는 63명으로 나오는데 최근 자료에 보니까 69명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나라가 이제 계속 국력이 신장돼 나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종교는 이제 카톨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먹거리, 종교 세 가지가 똑같이 나타나고요. 특히 프랑스만의 특징이 뭐냐? 역시 프랑스 대혁명이죠. 자유평등 파괴의 이 시민정신은 전 세계에 퍼뜨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영국은 마을 먹거리 종교 말고 의회 제도를 퍼뜨렸습니다. 그럼 과연 독일은 어떨까요? 그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리를 비롯해서 프랑스 여러 도시들은 아래에 나와 있는 이제 키워드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을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게 좋겠느냐? 저는 두 가지 개념을 잡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게르만이죠. 게르만족, 또 라인강. 독일은 독일 왕국이 시작된 이후에 신성 로마 제국을 거칩니다. 그 나중에 이제 이 비스마르크 때 와서 독일 제국으로 통일이 됐다가 다시 쭉 나눠졌다가 1990년이 재통일이 되는 아주 험난한 그 역사를 갖습니다. 독일은 우리가 과학을 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베토벤이다, 칸트다, 헤겔이다. 예, 살펴봐야 될 중요한 항목이 되고요. 독일의 수도 베를린, 프로이센, 프러시아의 수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라인강을 빼고서 독일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라인강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도시들이 이 라인강을 따라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지역별로 중심 도시가 있습니다. 북부에는 함부르크, 중부에는 라이프치, 남부에는 민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는 대충 왕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왕이 다스리느냐,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다스리느냐, 이렇게 중앙 집권 형태에다가 의회 제도를 이렇게 겸부했는데요. 독일이라는 나라 자체는 여러 분권된 이 자치 세력들이 합쳐져 있는 연방 국가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전개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